1989년 11월 5일 아침 7시 35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이른 아침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오 마이 갓!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샌디에이고 힐크레스트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주로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어 24시간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는 곳이기에 평소 범죄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온 전화라. 경찰은 단번에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합니다. 경찰이 신고 현장인 고급 주택에 도착합니다. 아침임에도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침실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침실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이름은 댄 브로데릭, 44세,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댄의 두 번째 아내, 린다 콜케나, 28세,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침대 시트와 방바닥은 모두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린다는 가슴과 머리에, 댄은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사망했을 당시 집 안으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용의자는 바로 댄의 첫 번째 아내인 베티 브로데릭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7일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베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베티는 그 시절 여자아이들이 그랬듯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1965년 18살이 된 베티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참석한 파티에서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마르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 베티에게 냅킨 한 장을 건넵니다. 냅킨에는 예비의사 댄 브로데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댄은 베티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베티 역시 잘생기고 똑똑한 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티의 가족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댄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4년이 흐르고 1969년 4월 12일 댄과 베티는 결혼에 꼴이 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9개월 후 두 사람은 첫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유산의 아픔을 겪지만 이후 댄과 베티는 3명의 아이를 더 낳아 딸 둘, 아들 둘 총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댄은 코넬 대학교에서 의사 학위를 받은 뒤 다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법을 공부합니다. 댄이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베티 혼자의 몫이 됩니다. 베티는 4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수입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었죠.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를 꿈꿨던 베티였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베티는 남편 댄에게 집안일은 자기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스스로 슈퍼우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댄은 베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 댄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샌디에이고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에 들어갑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댄을 찾는 고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5년 후 1978년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게 된 댄은 로펌을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법학과 의학을 모두 공부한 댄은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습니다. 베티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남편의 성공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베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댄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이제 그는 1년에 우리 돈 10억 원을 벌 정도로 성공합니다. 주변인들은 댄의 성공에는 아내 베티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큰 돈을 번 댄은 방이 5개나 되는 큰 저택을 구매하고 콜로라도의 고급 콘도와 보트도 삽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인 컨트리클럽 회원이 되죠. 그것도 2곳이나요. 아이들은 모두 학비가 비싼 유명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베티는 이러한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듯 했죠.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일이 너무 바빠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댄과 베티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댄과 베티는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말다툼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베티는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이혼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그녀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녀는 남편 댄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982년 가을, 38살이 된 댄은 젊고 아름다운 개인 비서를 한 명 고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콜케나, 당시 나이 22세. 그녀는 원래 댄의 사무실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지닌 린다는 전형적인 금발 미녀였습니다. 린다를 고용하기 전 댄은 직원 한 명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비서를 고용했다는 소식에 이제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 베티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새로 고용한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있던 린다라는 말에 베티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싸움을 느낍니다. 린다는 학력도 낮고 법학이나 의학에 전혀 지식도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린다랑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베티의 물음에 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되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댄은 예전과 달리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댄은 예전과 다른 모습에 베티는 불안해지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리 없다며 남편을 믿습니다. 1983년 11월 22일, 베티는 샴페인 한 병과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댄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댄의 39번째 생일입니다. 베티는 남편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설렙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한 베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남편 댄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벽에 생일 축하해요 나의 사랑 댄 이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고 책상 위에는 빈 와인 한 병과 와인잔 2개,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티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댄 어디 있어요? 직원은 비서 린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베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사무실에 앉아 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댄은 퇴근 시간이 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 장롱에 있는 댄의 옷을 꺼내 뒷마당에서 그의 옷을 태워버립니다. 베티는 남편 댄이 비서 린다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습니다. 댄이 집에 돌아오자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댄은 린다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베티 당신은 늙고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멍청하고 의심까지 많군. 베티는 그의 막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이러다 그를 진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댄은 이런 베티에게 질려버립니다. 1985년 2월, 댄과 베티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댄은 베티와 4명의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댄의 행동에 괴로워하던 베티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베티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고 희생했는지 깨닫고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티는 댄의 집 현관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아이들만 문 앞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베티에게 치명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위험에 방치했다는 빌미가 되어 자녀들의 양육권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베티의 생각과 달리 댄은 이게 뭐 별일이냐며 바로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구해버립니다. 그제서야 베티는 자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티는 댄에게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댄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1985년 9월 22일, 댄과 베티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댄은 이혼을 신청합니다. 한 달 후 댄은 베티에게 말합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사실 린다와 사귀고 있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 댄은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팔았어. 집은 베티의 유일한 자산이자 베티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다니 베티는 곧장 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댄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베티는 차로 댄의 집 현관문을 들이박습니다. 댄은 경찰에 신고하고 베티는 72시간 정신병원에 구금됩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돌보는 일에 모든 걸 바친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베티는 절망합니다. 댄은 샌디에이고 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치졸하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 베티가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혼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녀는 댄에게 제대로 대항할 힘조차 갖출 수 없었습니다. 베티는 댄에게 전화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린다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댄의 집에 들어가 거울을 부수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침대에 크림파이를 바르는 등 원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베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었습니다. 1986년 7월 댄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는 내 아이의 양육권을 얻습니다. 댄은 베티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대신 자신과 린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욕설에는 $200, 무단 침입이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만날 경우에는 $500, 자신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1000, 이런 식으로 벌금을 책정해 이를 어길 경우 생활비에서 빼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댄의 이런 방식은 베티의 화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댄의 벌금 산정 방식에 따라 베티는 대래 댄에게 $1300, 우리 돈 약 17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1989년 1월 법원은 댄에게 베티가 다시 결혼할 때까지 매달 위자료로 $16,000, 우리 돈 약 2,08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리의 양육권을 베티가 갖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베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댄이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자신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는데 베티는 댄의 수입의 절반을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댄은 없었을 테니까요. 3월 베티는 총을 하나 구입해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1989년 4월 22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댄과 린다는 결혼합니다. 베티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병들어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그녀는 단기간에 27kg이나 살이 찝니다. 1989년 11월 5일 새벽 5시 30분 이틀 후면 베티의 42번째 생일입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베티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베티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7년이나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잔인하게 7년을 괴롭히다니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베티는 댄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봅니다. 댄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나를 협박해? 베티는 폭발합니다. 베티는 가방에 총을 넣고 둘째 딸 방에서 댄의 집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댄의 집으로 무작정 달립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댄의 집에 도착한 베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2층 침실로 갑니다. 댄과 린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티는 총을 꺼내 그들을 향해 5발 발사합니다. 린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베티는 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침실의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날 오후 베티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배신하고 무참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교활하게 아내를 압박한 남편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었다며 베티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베티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자주 편지를 썼죠. 그리고 베티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미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한 충격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90년 10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선 베티는 댄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고 자신이 어떻게 그를 뒷바라지했으며 그리고 결국 어떻게 처참히 버려졌는지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며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베티는 사건 당일 자신이 대네 집에 간 이유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차를 몰고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베티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8개월 전 총기를 미리 구입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고의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11월 15일, 3주 반의 심리를 거치고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계획된 범행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최종 합의에 실패해 재판은 연기되고 맙니다. 1991년 10월 15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12월 11일 배심원단은 베티에게 두 건의 살해 혐의를 적용해 32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이 사건은 2020년 더티존 시즌2라는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현재 베티는 캘리포니아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2011년 11월, 2017년 1월 베티는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합니다. 베티가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금의 후회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녀는 냉혹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헤어짐에 있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로 연을 맺어 가정을 이뤘다면 더더욱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